안녕하세요. 예, 우리 회계사 동차 종합반 재무회계 강의인데 빨리 할게요. 예, 오리엔테이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과목 소개고, 지금 우리는 회계사 2차 동차 종합반 강의고요. 일단 계획은 29번으로 잡았는데 29번으로 잡은 이유는 작년에 30번 강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29번에 끝났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29회로 만들어놨는데 작년 학생들하고 올해 학생들하고 이제 실력의 차이가 있는데 니네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회 정도, 많이 나와봤자 1회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는 작년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게 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책이 달라졌는데 작년 기출문제를 넣어놓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나 객관식 강의 때 안 했던 주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때 나왔을 때는 어느 책에도 없던 문제야. 알겠죠? 그때 나왔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회계사 2차 시험도 그냥 어차피 부분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엽적인 주제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풀어는 줄 거야. 그런 지엽적인 주제를. 근데 제가 미리 찍어놨어.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면 작년 2021년 공인회계사 2차 풀이를 온라인으로 미리 찍어놔서 한 6회 정도 찍어놨거든요. 이거 지금 듣지 말고 혹시나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 수업을 다 듣고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보세요.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풀어주는 문제도 있고 안 풀어주는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대비하면 아마 문제 다 대비될 거예요. 됐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할게요. 뭐 공급팩이라도 저한테 들어봤으니까 제가 누군지는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결석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습은 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다 풀어보라고 했는데 좀 풀어봤니? 할 시간 없지? 뭐 한두 장 풀어봤다는데. 작년에 강의할 때 붙은 애는 내가 처음 딱 강의 시작할 때 이미 다 풀고 왔다. 그래서 내가 강의 첫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네들은 그냥 붙을 수 있다. 나 강의 여기서 접을 거다. 딱 이러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예습은 하지 마시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그날 하세요. 알겠죠? 까먹기 전에 복습을 빨리빨리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이 주니까.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2차 시험 강의가 내가 뭐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7, 80%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혼자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체크를 좀 해줄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체크도 안 해줘. 사실 제가 풀어주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105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복습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 시험을 준비 제대로 했다 그러면 1시간 이내로 복습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 시간이. 근데 조금 어떤 단원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주는 단원들이 좀 있어요. 처음 배우는 것들. 그러면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정도 걸릴 테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공부들 좀 하세요. 세법 같은 경우에 미리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던데 한 2-3번 강의하면 끝나니까 그거 듣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우리 답안 작성 요령인데, 회계사 2차 시험에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가 150점으로 출제되고 실제 문제는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에서 8문제가 나오고 고급 회계에서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요구사항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언가 답안 작성을 할 때 무언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합격한 애들 한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쓴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만 다 쓰면 끝난대. 다 푸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대. 합격한 애가. 그래서 무언가 답안을 열심히 쓰고 그런 것도 없어. 지금은 이제 채점 인원이 3,300명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도 이론형 문제 아니면 거의 안 나가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출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런 다음에 그냥 바로 OCI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NI에 미치는 영향, X1년, X2년 물어봐.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답을 쓰는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우리 문제집에 보면 그것과 관련된 계산 근거를 좀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작성하지 말고 계산 근거를 쓰라 그러는데, 계산 근거도 쓸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1번, 2번 쓰시고, 요 2번에 혹시나 1번은 그냥 하나밖에 없다, 그냥 답만 쓰면 돼. 2번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인데 뭐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처분했다. 그럼 처분손익과 이자 수익 있겠지? 처분손익, 이자 수익 합쳐서 이 금액 나왔다. 요 정도로 간단하게 써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산식으로 문제를 풀든 그림으로 문제를 풀든 먼저 이걸로 문제를 푸시고, 그런 다음에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회계 처리가 많이 나올 때는 37점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한 2년, 3년간은 회계 처리 문제가 5점에서 10점밖에 안 나왔어요. 채점 때문에. 회계 처리 문제 내면 채점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도 보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 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회계 처리 해보고 산식 그림 풀라 그러지. 지금 이때는 달라. 시간이 부족하니까 산식과 그림을 연습하고 회계 처리 습관을 가지는데, 다 회계 처리를 풀진 마. 제가 주제별로 한 문제 정도는 언제나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회계 처리해준 문제는 회계 처리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계산기 좀 지참해주세요. 네, 저랑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한 3-4문제는 그냥 계산기로 푸는 것도 알려줍니다. 뭐 다들 알겠지만 대손충당금이나 뭐 받으러옴의 할인이나 그런 것들 나오면 몇 가지 뭐 제품보증 충당부채 이런 거 계산기로 푸는 거 있죠? 지금 풀어봐야지 시험장에서 계산기로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요, 웬만하면 2차 답안지에다가 이제 문제를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답안지에다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보는 것처럼 해답을 작성하시고 그것을 좀 보관해줬으면 좋겠어. 왜 보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1차 쳐봤으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시간 안에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거지, 무언가 문제를 풀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풀면 시험장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한 문제 풀 때 시간이 됐다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2차 답안지를 풀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채점을 직접 해보시고 틀린 이유를 기재한 다음에 이걸 보관하고 두고 계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2회독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그런 다음에 1회독 할 때 푼 방법과 2회독 한 때 푼 방법을 다 봐야 돼. 그럼 틀린 이유가 있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틀린 이유를 고쳤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틀린 이유가 3번째 풀 때 다시 톡 하고 튀어나와. 알겠죠? 그리고 이걸 보관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5과목을 다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2차 때. 그러면 2차 때 5과목 다 공부하는데 마지막 하루가 남았어. 아니, 한 일주일이 남았어. 이거 녹취 다 풀어봐. 이거 하루에 다 풀리면 짐승 아니면 이거 반도 못 풀 걸 너네? 그러면 안 푼 거, 한 달 동안 안 푼 거는 그냥 빵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볼 때는 문제를 읽고 내가 풀어본 문제 해답을 쫙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풀겠다 쫙 눈으로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으로만 봐도, 문제 딱 읽고 내가 이렇게 풀었다만 봐도 또 1회독이 가능해, 2차 때는. 그래서 어차피 3회독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2차 때. 그러니까 요거 좀 틀린 이유 작성한 다음에 보관해뒀으면 좋겠어. 계속 보관해두라고, 단원별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출제 경향인데, 최근 2년간 재무회계는 조금 쉬웠습니다. 12년간 지금 IFRS가 도입된 다음에 출제가 됐는데 2번 폭탄이 있었어요. 실제로 폭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300명 중에서, 지금 이제 3,300명 시험 보니까 옛날에 3,000명이었는데 1,65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합격을 하고 부분 합격을 하고 나머지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가 제일 많이 붙었어. 그래서 지금 재무회계는 유예생이 없어. 거의 다 붙었어. 그래서 지금 재무회계 유예생이 800명도 안 남았어요. 작년에 다 붙어가지고. 근데 작년 문제가 그렇게 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차랑 마찬가지로 하난이도의 문제가 있고 중난이도의 문제가 있고 상난이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난이도의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느냐, 재무회계만 한 과목 남으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년 내내 재무회계만 공부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5과목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이 문제 못 풀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걸 빨리 풀어야지 이걸 푸는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성적을 맞을 때는 어차피 하난이도랑 중난이도의 문제에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거는 정답률을 한 80%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난이도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풉니다. 그럼 뭐라도 써야 돼. 애국가라도 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여태까지 알고 있던 무언가 회계 지식으로 분개라도 때리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부분 점수 좀 받고. 됐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시험으로 보면 요 상난이도 또는 지엽적인 난이도가 실제 출제된 게 한 15점 정도 되고요. 요게 135점 정도 됩니다. 그럼 135점에서 이거 80% 맞으면 충분히 100점 넘죠? 9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우리 150점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우리 출제 경향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저걸 잠깐만 봅시다. 우리 2차 연습서부터 잠깐만 볼게요. 2차 연습서를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2021년부터 12년부터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목차 다음에 10년치 출제 경향 분석 찾았어요? 네, 잠깐만 봅시다. 네, 저는 중급 회계가 24단원으로 돼 있고 고급 회계를 이제 포인트 책으로 만들 때는 6단원으로 만들어 놨죠. 거기 출제 경향 보시면 이제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딴 거는 좀 볼 필요가 없는데, 뭐냐면 이게 중급 회계는 24단원이니까 8문제가 나오니까 한 3단원 중에 한 문제가 나오는 거네. 고급 회계는 6단원인데 이 6단원 중에 2단원이 연결이죠. 고급 회계 6단원 중에서 2단원이 연결이잖아. 그래서 연결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나와요. 작년에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나왔는데 27점이야. 그래서 이 회계사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려면 고급 회계 실력이 좀 높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좀 중요한 단원들, 많이 나오는 단원들, 유형자산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매년 한 문제 나오는 단원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정돼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요 두 개가 2차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단원. 딱 보면 알죠? 네, 출제 경향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골라서 나올 수 있어. 뭐 재고자산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유형자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제끼지 말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서, 리스가 원래 2차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단원이었거든요. 매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개정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익 1.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그런 다음에 연결.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 전에 공부할 때는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연결을 제끼시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연결 공부 안 하면 이제 연결 빵점 나오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합병. 거의 10번 중에 8번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급회계 쪽은 제끼지 마. 고급회계 쪽은 왜 제끼지 마냐면 단원이 연결이 2단원이니까 합치면 5단원이죠. 근데 4문제가 나와. 그럼 거의 80%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거 제끼지 말자고. 10점이라도 6점이라도 나옵니다. 환율변동효과가 제일 적게 나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끼지 말고 2차 때는 마지막에는 요거라도 보고 가야 돼요. 네. 물론 저는 강의는 다 합니다. 알겠죠? 이건 지워도 되죠? 그래서 요것들 잠깐만 보시고, 출제 경향 2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12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2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문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즘엔 요구사항 5개로 안 나와. 요구사항 한 4개를 만드는 거지. 이 요구사항 4개도요. 실제로 보면 요구사항 4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2개를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는 건 3개까지 물어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그냥 한 50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요 한 문제 정도가 회계 처리 아니면 이론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론형 문제는 그래도 요즘에 한 30점이 나와요. 옛날에는 회계 처리도 30점이 나왔는데 단답형 90점, 그리고 이론형 30점, 그 다음에 회계 처리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출제 경향은 이게 현저하게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회계사 수험생을 많이 뽑다 보니까 2차생이 3배수를 뽑잖아. 그래서 3,000명 채점하고 2,700명 채점하는데 이제는 3,300명 채점해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5점 나오고 채점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쪽이 125점 나오고 이쪽이 5점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 몰라요. 같은 교수님 들어가면 회계 처리만 뿌릴 수도 있어요. 막 세무사 시험에는
다 회계 처리만 물어보는 해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는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시험은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시험 때 푼 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읽는데 어려울 수 있어. 문제가 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유형자산을 15점으로 내는데 그냥 사례 1, 유형자산의 교환거래, 사례 2, 재평가 모형, 사례 3, 재평가 모형의 손상. 그래서 물음 1, 물음 2, 물음 3을 이렇게 각각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건 객관식 문제 3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객관식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한난이도가 거의 한 70점 정도가 돼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 제 책 기준으로 말씀드릴게. 중급팩의 상 쪽의 문제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주제별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래서 중급팩의 상 쪽은 이쪽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중급팩의 하부터는 전환사채 문제를 여러분들 쪼개내요? 아니면 상환할증금 물어보고 전환권 대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환됐을 때 자본에 행사됐을 때 주발초에 미치는 영향, 그런 다음에 조기 상환, 그 다음에 유도 전환,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중급팩의 하 쪽은 이렇게 큰 문제로 출제돼. 고급팩에도 이렇게 큰 문제로 출제돼. 물론 한두 문제는 쪼개서 낼 수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중급팩의 상 쪽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근데 제가 이렇게만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중급팩의 상도 가끔 문제가 이렇게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큰 문제를 풀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큰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만든 문제가 있고 뒤에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쪼개놓은 거. 이런 것들 중에 제가 안 풀어준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줄 때는 좀 큰 문제를 풀어준다. 그래서 한 4문제 정도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제가 한 문제를 이렇게 3개 정도로 쪼개서 그 다음에 한 8문제 정도 중급팩의 하와 고급팩의 쪽은 이렇게 큰 문제로 출제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방법인데, 복습 방법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제 책이 일단 기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문제가 있어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4과목을 다 가지고 하는 거 힘들다. 그러면 최소는 제가 풀어준 문제, 그리고 고급 문제 중에서도 제가 풀어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기본과 고급을 나눠놓은 이유는 2가지예요. 고급 문제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구미호가 될 때까지 이제 앞으로 한 번밖에 안 나올 문제를 고급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약간 지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전에 한 번도 기출이 안 되다가 팍 하고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거의 대비를 안 하다가 팍 하고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출제되면 다 갖고 간다고. 그런 다음에 2번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 내용은 쉬운데.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7년하고 18년 문제가 유형자산으로 출제됐다가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개정대체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X1년, X2년, X3년, X4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취득한 게 4월 1일이야. 그리고 연수학계법이고 그다음에 정액법이고 재평가 모형이야. 그리고 반대편에 어떻게 돼 있냐? 미지급금으로 출제를 했어. 그러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감가상각비 고려하고 재평가했다가 그것도 12분의 9를 곱해가지고 월화의상각. 그런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잡혔다가 재평가 손실 잡힌 때 있지. 그 재평가 손실은 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미지급금 잡았으니까 상각해야 되지. 그것도 월화에 상각해야 되지. 근데 그게 몇 점이냐? 2번 다 6점에서 8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투자부동산으로 개정대체되고 가끔 손상도 발생해. 재평가 모형의 손상. 근데 그거는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없어. 그림을 2개 그려야 돼. 그림 만약 그릴 거면 유형자산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림 그려가지고 이자 비용 월화에 상각해야 되거든. 그게 더 복잡해요. 2개 더 하는 게. 그리고 숫자도 지저분해가지고 그림 그릴 때 또 계산기로 다 두드려야 돼. 그러면 이 2 문제는 어떻게 됐냐?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8번이었거든, 둘 다. 17, 18년? 안 풀어야 돼. 알겠어요? 이걸 푼 사람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거 제끼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풀어줘. 풀어는 주는데 풀고 나면 알게 돼. 내가 이 시험장에서 이걸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그 2가지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는 대부분 다 그렇겠죠. 내용은 지엽적인데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네, 그런 것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최소 권장사항. 그래도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 듣는 거니까 최소 2회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풀어준 문제 쫙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던 거 문제 쫙 읽고 해답 보고 문제 쫙 읽고 해답 보고 그것도 한번 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실력 느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부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합격하겠다. 네. 그러면 기본 문제는 전 문제를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준 문제는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 네, 요게 제가 권장사항. 이렇게 푸시면 아마 제 개인적으로 한 120점 정도는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이 강의 듣고 제가 이거랑 거의 똑같이 할 거거든요, 강의. 작년에 새롭게 출제된 거 말고는 작년에 풀어주는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풀어줄 거예요.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걔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풀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5과목을 걔가 다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1회독 할 때는 이렇게 풀었고 2회독 할 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나를 찾아왔어.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 중에서 또 중요한 문제를 제가 찍어줬어. 알겠어요? 거기서 또 내가 골라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4회독 해갖고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 중에서 이제 재무회계만 남았다. 전 문제 다 푸세요. 알겠죠? 요거는 이제 뭐 부분 합격 해가지고 1U에나 2U에인 학생들, 2과목 남은 학생들은 이 책에 있는 문제, 전 문제 다 푸시면 됩니다. 됐죠? 제가 하나 설명 안 했네. 교재 소개. 자, 일단은 작년에 제가 책을 썼는데 내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엄청 두꺼웠었어. 그래서 잘 안 팔리더라고. 두꺼운 책 여러분들 안 좋아해요? 해설을 진짜 친절하게 쓰다 보니까 앞에는 빠르게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책으로 숫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혹시 안 풀리는 방법은 분개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개 해설도 다 하니까 책이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 제일 두꺼워지더라고. 해설이 두꺼워서. 문제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번에 160페이지를 줄였습니다. 160페이지를 줄여서 해설을 좀 줄이고요. 그 해설의 내용들은 이제 포인트 교재로 제가 설명을 할 거야. 옛날 책은 한 주제 끝나고 뒤에다 이론 요약 또 다 있었어. 그 문제를 풀 때. 근데 지금은 없앴고, 그 다음에 좀 지엽적인 문제 삭제를 했고, 그런 다음에 2021년 기출문제 보강해서 좀 그렇게 바꿨습니다. 어쨌든 시중에 있는 책들과 이제 두께가 똑같아졌다. 그래서 해커스, 회계사, IFRS, 재무회계 연습책으로 강의를 할 거고, 요거는 2판이에요. 우리 학원에는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앞에 김원종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이 책에 이론 요약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론 요약할 때 여러분들 필기 다 하면 팔이 아프잖아. 그리고 그냥 밑줄 쳐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저랑 같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해커스, IFRS, 포인트, 재무회계 다들 갖고 있죠? 에이씨, 안 갖고 하고 내가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래서 요거는 1판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1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명은 다 1세 갖고 있죠? 1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타 수정 다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좀 다운 좀 받아갖고 오타 수정 좀 해라. 그리고 2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새로 사실 분들은 오타 수정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2022년 1월 1일부로 좀 기준이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줬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이거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프린트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 3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한 내용은 2가지고 한 가지는 아직 강의를 안 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2가지를 1교시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전환사채 기준전환 나올 때 설명할게요. 올해 2차를 볼 때는 저 2가지 내용 정리해야 된다. 문제가 재무회계는 다른 과목과 좀 달라요.
여러분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도 1차랑 2차랑 난이도 차이가 되게 심해요. 맞잖아. 네, 풀어봤으면 좀 알 거 아니야. 조금 더 문제가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내용이 워낙 계산 문제로 나올 주제가 많기 때문에 분량이 일단 장난 아니야. 그리고 재무관리 같은 경우에도 1차와 2차의 난이도가 그냥 갑자기 급성장한다고 한 2배의 차이가 날 거야. 그런 다음에 원가회계는 완전 달라. 알겠죠? 1시간에 한 문제 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알겠어요? 네. 어떤 문제는 진짜 그래요. 재무회계는 달라요. 재무회계는 제 기본서가 어려워. 네.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왜 기본서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풀어주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근데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이 맞을 건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1차와 2차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1차 때 또는 객관식 때 안 한 내용 중에서 강의를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은 10가지 주제 이하일 거예요. 알겠죠? 10개에서 15개 정도.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좀 새로운 것들을 한 30개 정도 배울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거의 똑같은 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일단 1교시를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낼 건데, 자, 일단 연습서부터 잠깐만 봅시다. 제가 연습서를 만들 때 1장의 1번 문제를 만든 이유는요, 포인트 체크하고 챕터를 마치기 위해서예요. 2차 시험에 뭐 회계의 역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1번 문제는 안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냥 포인트 문제를 안 만들 수는 없었어. 알겠죠? 포인트 체크하고 맞추기 위해서 안 보셔도 돼. 그 다음에 2장 볼게. 작년에는 문제 더 많았었어. 다 삭제한 거야. 그 다음에 2장에 1번 문제 있죠. 요거는 표시를 하세요. 세모. 요건 보셔야 돼. 자, 뭘 봐야 되느냐? 물음 1번과 물음 2번과 물음 3번을 봐야 돼요. 그거 3개만.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만 보자. 가볍게 읽어보는 거야. 알겠죠? 네. 그걸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산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자산의 정의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산의 정의 뭐라 그랬어? 과거 사건에 쓰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 동그라미만 쳐놔. 키워드에 과거 사건의 결과. 자,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세 번째 경제적 자원을 자산이라고 하죠. 경제적 자원은 뭐라고 불러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걸 지금 뭐 자산의 정의를 써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2차 시험 때 내가 말했지. 작년에도 나왔어요. 150점 중에서 30점의 이론형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법인세 회계를 배울 때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이게 2차 시험 때 나온 적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산의 정의에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외워놔야겠지? 그때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말 만들면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거사건의 결과이다. 법인세 회계는.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국가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고 있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야. 통제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말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우리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미래의 현금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말하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니까 경제적 자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3가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그걸 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암기해 놓는 게 좋죠. 그래서 법인세 회계 때 모른 척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의 정의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러는데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혹시나 충당부채가 나왔을 때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쓰라 그래도 요걸 써야 돼. 부채 인식요건과 똑같으니까. 이거는 똑같죠. 과거사건의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세 번째 현재 의무를 말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공부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현재 의무는 법적인 의무만 말합니까? 기업 관행상의 의무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기업 관행상의 의무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의무, 지금 중요한 거 아닌데 의제 의무 2가지 포함하는 거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게 필요한 거야. 그때 이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3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보고기간에 생긴 과세기간에 생긴 세무조정에 따른 과거사건의 결과이다.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미래에 세금을 더 내야 되죠. 따라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의무이다.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쓰라 그러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은 재무제표의 인식요건을 써야 되죠. 그러면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때 이 현재 의무라는 말이 키워드로 안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때도 필요하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워두면 이제 나중에 법인세 회계하고 충당부채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음 2번은 인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요건에 대해서 인식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에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과정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 인식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인식 기준이 개정되기 전부터 공부한 사람 내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개정된 걸로 다 배운 거야. 그래서 개정 후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줬단 말이야. 이게 개정된 게 2019년 12월 4일 날 개정됐다고.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나오냐? 이게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2차 시험 때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말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재고자산부터 강론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 말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개정 기준 배우기 전에 개정 전 기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랑 지금 다르잖아요.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 기준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론체계라 그랬죠? 그럼 이 이론체계랑 KIFRS가 있으면 자 뭐가 우선시 된다 그랬어요? 기준이 우선시 되니까 이게 우선시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개정됐는데 요 인식 기준을 지금 개별 기준서에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럼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개정 전 기준의 인식 기준은 아까 말했잖아. 충당부채의 인식 기준 써라. 그렇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개정 전 기준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라 불렀어요? 전제 조건.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정의에 부합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필터링을 통과해야 되는데 요 인식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인식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일단 자산의 정의에 해당해야 되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수익과 자산은 유입이나 유출 가능성이 높고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부채와 비용은 유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우리는 숫자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거 두 가지를 통계해야 되는데 요것을 우리가 인식기준이라고 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에 각 인식기준이 다 있죠. 근데 그 인식기준 쓸 때는 이거 써야 돼. 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아직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속 똑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2차 시험 때 이거 다 쓰라고 그러는 거야.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인식기준 쓰라는 거거든. 그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거 써야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잠깐 언급한 거야. 우리는 개별 기준서의 시험 문제가 2차 시험 때는 나오는 거야. 1차 시험 때는 이게 말문제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건 1차 시험 때 필요한 거죠. 이게 개정이 됐죠. 이건 어떻게 되죠? 동일.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미래의 현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지. 그래서 이 용어를 형이사학적으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말로 바꿔놨지.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 말은 어떻게 바꿨어? 표현 충실성으로 바꿔놨죠. 예. 표현 충실성의 뜻이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자죠. 그 말의 다른 말이 현금이 100만 원이면 현금 계정 과목 잘 쓰고 금액 100만 원 정확하게 표시하자는 거지. 그럼 똑같은 거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요거는 충실한 표현을 제공할 때.
그래서 요거는 동일해졌고 하나가 더 추가됐죠. 예. 그래서 원가보다 효익이 더 클 때, 그래서 인식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 효익이 별로 없으면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뀌었죠. 내가 이거 외우라는 거 아니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충당부채 인식기준 쓸 때 요걸 이용할 거죠. 충당부채 인식기준은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라는 부채 정의에 부합하고, 부채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을 놓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게 충당부채 인식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외워놔야지 나중에 그 충당부채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예요. 근데 요즘과 출제 경향이 달라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적 자원을 자산 계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그걸 쓰라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이거 갖고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이걸로 바꿨으니까 이거 갖고 쓰면 되죠. 인적 자원을 해커스에서 제가 맨날 설명하는 거니까 김원종 뭐 여기 금액 뭐 1조 이렇게 못 쓰는 이유에 대해서 쓰라는 거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한다 그랬지? 근데 자산은 다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인적 자원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자산 계상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 첫 번째, 인적 자원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부합하지 못한다. 그거 첫 번째 쓰면 되고, 두 번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돼요. 나 요즘에 수강생 많이 늘었거든요. 여러분들 때와 달라.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이야. 그래서 충실한 표현. 요게 못 되는 거죠? 1조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쓴 거잖아.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하지. 됐죠? 그 두 가지를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게 1999년도 회계사 2차 시험이었어. 요거 쓰라는 거. 됐죠? 그래서 그거 세 개는 읽어보세요.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칠판 지울 거다. 자, 이제 올해 시험 보는 2차 시험을 볼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되게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 2023년에도 1월 1일부터 좀 개정되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2차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반영해서 강의를 못해. 아니, 올해 시험 볼 때는 이제 올해니까. 야,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 나눠준 거 요것만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이건 갖고 다녀야 돼. 알겠죠? 해당 부분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 자, 첫 번째 거는 우리 포인트 교재 6-5페이지에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있죠. 안 펴도 되지. 지금 프린트에 다 있어. 프린트에. 제가 이런 말 했죠.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돈이 있으면 요거는 자산 처리한다 그랬어. 그렇죠? 왜 있는 거죠? 경제적 자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 유형자산을 팔면 미래의 돈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 유형자산을 사용해서 제품을 팔면 미래의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산 처리를 하는데, 이 자산 처리를 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그래서 구입 가격에 구입과 직접 관련된 원가 6가지에다가 복구원가 더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해당합니다. 그때 유형자산 구입을 위해서 직접 관련된 원가는 외우는 건 아니라 그랬지. 이게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지 아닌지로 판단하시면 돼. 근데 취득이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어? 법적인 용어. 그래서 현재 장소, 현재 상태 이르게 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이거 번역 잘못한 거야. 이거 번역 어떻게 써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익혀. 사용 가능한 상태. 맞잖아.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의 자산이니까. 이 말이 또 어디 들어가 있어?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은 이거 번역 어떻게 써야 돼?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로 번역했어야 돼. 판매 가능한 상태로 했어야 돼. 판매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소련 말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건 사용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5번 문장이 있거든요. 이 5번 문장이 뭐냐면, 내가 유형자산을 1월 1일 날 취득했는데 4월 1일까지 한번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500만 원이 들었어. 그런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시제품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었더니 이게 10만 원만큼 든 거지. 그러면 시제품의 취득 원가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 맞죠? 이거 원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10만 원만큼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개정된 게 아니야. 근데 이 시제품을 매각해요. 그럼 질문, 이건 시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을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약간 싸게 팔겠지. 그냥 시험 공장에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근데 보관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팔아본 거야. 그랬더니 매각하는데 가격이 2만 원밖에 안 든 거야. 실제로는 이게 돈 나간 거고 이게 들어온 거야. 그럼 이건 유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원가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냐면 요 시제품의 매각대금 2만 원을 빼줘서 순 매각대금 8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죠? 됐죠? 근데 지금 이번에 개정된 게 이게 아니라 시제품의 매각대금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개정된 거야. 자, 미안하다. 주선이랑 수영이랑 형도는 다 배운 거죠? 내가 너네 회계 원리 가르칠 때부터 이거 개정된다고 얘기했어. 알겠죠? 자, 이거 이해가? 이거 왜 개정됐는지 설명해 줄게. 그때는 내가 설명 안 했어. 왜 개정됐는지. 왜 개정됐는지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이 시제품이 만약에 최초로 개발된 물건이야. 그러면 시장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원가보다 싸게 팔아서라도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게 팔아요. 알겠어? 근데 원래 물건이 있던 물건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LG화학에서 이제 무언가 물건 A라는 걸 만드는데 A가 잘 팔려서 공장 하나를 더 설립한 거야. A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 공장이었고 이게 중국 공장이었어. 그럼 중국 공장도 시제품 만들까 안 만들까? 일단 만들어 봐야지 공장 잘 돌아가는지. 그래서 만들었어. 그럼 질문. 이게 시제품의 원가가 10만 원이야. LG화학 기술력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럼 이거 10만 원에 팔까? 정상 가격으로 팔까? 정상 가격으로 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정상 가격으로 13만 원에 팠다고 한번 해볼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시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4개월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제품을 매각했는데 시제품의 매각 가격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실무에서. 자, 그럼 이거 유형자산에 차감해. 그럼 어떻게 돼요? 유형자산 취득원가가 500인데 시제품을 차감하면 유형자산이 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 강의 됐다 많이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갖고 실무 강의할 때 나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 시제품의 매각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됩니까? 차감해야 됩니다. 그럼 나한테 뭘 물어보느냐? 그럼 0이 나오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도망가지. 알겠죠? 왜 개정했는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0이 이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 더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과 무관하다. 1, 2차 시험에 한 번도 이거 갖고 장난친 적이 없어요. 됐죠? 넘어가도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회계 원리 때부터 2022년 때 개정된다고 거기 안 써있어? 너네? 포인트 책에? 써있지? 개정 예정이라고 내가 다 설명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사항만 설명할게. 그리고 쉬자. 자, 우리 두 번째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예요. 보지 말고 그때 또 해줄 거야 이거. 네. 자, 올해 시험 봤죠? 올해 시험 볼 때 금융부채 원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 조건변경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변경이 있을 때 이 조건변경은 두 가지로 나뉘죠. 많이 깎아줬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몇 퍼센트 쓴다? 10%. 그리고 실질적 변경이 없는 경우 이때는 10% 이하일 때. 이거 배웠죠? 올해 시험 문제가 이걸 판단하는 거 하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근데 내가 형도한테 전화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야, 조건 변경 나왔으면 채무자가 돈을 깎아준 거야. 조건 변경 이익이야 손실이야? 이익이잖아 이씨. 그럼 찍어도 조건 변경 이익 4번과 5번에 있었는데 1, 2, 3번을 찍은 너네들이 바보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1, 2번이 조건 변경 손실이었고 3번이 0이었고 4번과 5번이 조건 변경 이익이었단 말이야. 그럼 하나는 최초 유효자료로 땡긴 거고 하나는 현행 시장 이자료로 땡겨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지. 그럼 4번과 5번을 찍었어야지. 네. 그 다음에 반대편 채권자 쪽에서도 가르쳐줬지.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도 나왔지. 그것도 1, 2번을 찍었어야 돼.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 깎아줬는데 조건 변경 손실을 찍어야지. 왜 조건 변경 이익을 찍어?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 여러분들이 안 버리더라도 50%인데. 하여튼은 그래서 요거 나왔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있죠. 그러면 이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는 조건 변경 이익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어떻게 처리했어? 현금이 나갔으면 조건 변경 이익으로 조정해줬죠. 조건 변경 이익을 직접 차감했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야. 그리고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기존 채무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사채 같은 거 발행할 때 발생하는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했죠.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에서 직접 차감한 다음에 사채의 금액이 변하니까 나중에 유효이자율로 조정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때 요거를 조건 변경 손실 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 알겠죠? 그래서 요게 개정된 거야. 요쪽 부분. 실질적 변경이 없는 부분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채권자가 있고 우리는 채무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그럼 채권자는 거의 다 대부분 다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은행이겠지 뭘. 은행한테 돈 꾼 거지. 알겠지? 그럼 아니면 사채권자. 그리고 채무자는 기업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 변경이 될 때 수수료를 은행이 받아갔어.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수수료가 10만 원이었다. 그럼 기존대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 개정된 거 아니야. 이건 그대로 가는 건데 혹시나 여기에 제3자가 껴있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얘한테 수수료를 3만 원만큼 지급해야 되는데 얘와 얘의 거래를 주선하기 때문에 얘를 끼고 이쪽으로 온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돈을 잘 안 빌려줄 때 원래 돈을 많이 빌려주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요즘에 돈을 안 빌려줘. 여러분 돈 빌리기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2억짜리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합격하고 2억짜리 만들어주는 거를 합격한 사람들은 안 만들어줘. 회사를 다녀야지 그것도 연봉만큼만 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입사하면 이제 6,100개 마이너스 통장 안 열어준단 말이야.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잘 전화해보면 돼.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은행한테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의 대가를 얘가 대신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3만 원을 줬어. 그러면 이 10만 원은 옛날과 똑같이 처리하면 돼. 근데 제3자를 위해서 대신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요거는 단기 손익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요게 개정됐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뭐가 중요해? 알겠어요? 예? 지금 수수료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회계사 시험에는 수수료 있는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2차 시험에도. 예. 세무사 시험에만 한 번 나왔단 말이야. 알겠어? 예.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에 요것만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내가 문제 어떻게 냈냐면 거래 원가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거래 원가는 10만 원이다. 알겠지? 그리고 이건 없는 걸로 나올 거라고. 그리고 출제위원이 이 한 문장 바뀐 거를 가지고 기준서를 다 읽어봐서 그 한 문장 바뀐 거를 파악하는데 10년 걸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 물론 내가 언급은 하겠지만 그래서 기존대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전환간주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우리 상법에서 7월 1일 날 전환사채를 전환을 하면 그건 안 봐도 돼 지금은. 예, 여러분들 안 가르치는 거니까. 7월 1일 날 전환하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는 뭐야? 사채, 전환사채. 그리고 이때는 주식이죠. 근데 상법에서 12월 31일 날 전환된 걸로 가정해서 기말 전환 가정으로 전부 다 사채를 보고 주식으로 보는 걸로 판단할 수 있고요. 상법에서 이거 말고 이때 주식으로 본 걸로 기말 전환 가정과 기초 전환 가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옛날에 이렇게 전환간주일이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전환간주일이라는 게 상법에서 없어졌어. 땡큐죠? 이게 2019년도에 없어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책을 쓰신 분이 전환간주일이라는 게 상법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7월 1일 날 전환되면 12월 30일 날 전환간주일이면 요거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기초 전환간주면 기초에 따라서 전환간주일로 회계 처리해라. 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책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문제를 7월 1일까지는 사채고 그 다음에 이건 주식이라고 문제를 만들어 놨었어.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었어. 그래서 나는 이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내용이 없어. 근데 이거 왜 바꿨냐면 그냥 상법이 개정됐다. 그렇게 써놨어.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이론적으로 이게 우수하다고 가르쳤고 실제 시험 문제도 내가 풀이하는 방법으로 나와. 그래서 이건 2차 때 풀어줄 건데 그때 잠깐만 그 페이지를 바꾸면 되는 거야. 원래 책과 내용이 똑같아. 알겠어? 근데 그냥 거기다가 한 줄 더 쓰는 거야. 상법이 개정됐다.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책을 됐다 빨리 나가야 돼. 3장. 자, 성격별 표시 방법과 기능별 분류 방법이 있는데 저만 가르쳐요 이걸. 3-2페이지. 그냥 문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죠? 네.
말 문제만 나오죠, 이거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있어. 여러분들 매출 원가 금액은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을 합쳐야 되죠? 상품의 변동과 상품 증가액을 합치면 매출 원가 나온다고. 저는 이거 회계월 때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거야. 그래서 이거 회계월 때 있는 책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재고자산에서 내가 요구사항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풀어보지 않고 제가 그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론 요약 해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지 말자. 자, 그 다음에 4장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현재가치 평가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 12년간 기출문제 내가 분석법 보여줬잖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어. 다른 책에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공부해야 되잖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공시할 금액. 그래도 1차 때는 가져가야 되는데 2차 때 시험 문제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안 가르칠 거야. 자, 은행 계정 조정표 안 나와. 이런 거 안 내요. 됐죠? 근데 이건 가져가야 돼. 알겠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 자,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현재가치평가가 필요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배울 때, 금융자산 배울 때, 그리고 금융부채 배울 때, 전환사채 배울 때, 리스 배울 때, 그리고 장기 할부 판매 배울 때. 저는 내용을 다 동일하게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배웠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지만 현금 흐름의 변동에 따라서 삼각표를 다 다르게 푸시는 방법도 있어. 그림도 다 다르게 그려. 그래서 다 다른 방법으로 푸는데 저는 다 똑같아요. 그냥 장부금액, 유효이자, 액면이자, 상가계. 근데 만약에 액면이자가 원금과 이자가 분류되지 않으면 현금 지급액으로 바꿔주고 채권 회수액으로 바꿔주면 내용 다 똑같죠? 그래서 앞으로 이 현재가치평가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들 또는 주관식 문제를 풀 때 빨리 푸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야 돼. 그래서 포인트 책을 보시면 체크 잘해야 돼. 1차 때랑 2차 때랑 달라요. 1차 때는 말 문제를 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포인트 책에 밑줄 다 쳐주죠. 1차 때 준비할 때는. 근데 2차 때는 주관식 문제를 풀고 약술형 문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요약할 때 필요한 것만 이론 요약합니다. 그래서 2차 때 필요한 거는 2차 때 필요한 뭐 여러분들이 색깔을 가지고 잘 체크를 해서 2차 때 필요한 것만 잘 체크해. 그래서 4-5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가치평가라고 돼 있죠? 거기다 펴놓고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 문제 풀어줄게요. 알겠죠? 50분 했는데 3장 다 나갔다. 자,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